그런데 이런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정말 남과 다른 최영의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문무를 겸비했다. 이거예요. 문무겸비. 시를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문을 알았다. 그때 무장들은 어려서부터 글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무예 익히고 그래서 군인 되고 승진해서 무신되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하고는 거리가 먼데 최영은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역시 목은 이색의 회고입니다. 이 회고는 시의 제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시 제목이 있어요. 최시중이 나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시중이 된 최영입니다. 최시중이 나를 부르면서 하루 저녁 함께 시를 지으면 어떻겠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쁜 나머지 곧장 한 수 짓는다 하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영이 당대 문장가였던 이색에게 우리 집에 와서 시 좀 같이 지을까?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영도 자기가 시를 지을 줄 아니까 이 얘기를 했겠죠. 이색은 무척 감격합니다. 나를 부르다니 하면서 문무를 겸한 최시중이라고 하는 이런 시를 지은 거예요. 이 목은 이색의 시 가운데 최영을 묘사한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생김새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흰머리 흰 수염에 두 볼은 붉으레한데 얼굴이 붉고 이때가 64살 때거든요. 고려시대 64살이면 정말 연로한 거죠. 이때 머리하고 수염은 다 휘어졌는데 얼굴은 붉으레하다. 건강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색이 최영의 모습을 묘사한 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반면 이성계는요, 덕장이에요. 덕장. 용장은 마찬가지인데 용맹스러운 이런 군인 장수가 아니고 덕이 있는 사람이란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태조실록 총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려 말에는 관청에서 군사를 등록하지를 않고 여러 무장들이 각각 군사를 모아서 자기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자기 휘하로 등록을 해요. 이걸 패기라고, 어려운 말인데 패기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영, 변한열, 지용수, 우인열 이 사람들이 다 고려 말의 무장으로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부하들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욕하고 꾸짖고 매질을 내서 죽이는 일까지 있었다. 이게 사실 옛날 군인들이 군기 잡는 이런 방법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군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태조, 이성계는 성품이 엄중하고 말이 적었으며 보기에는 위험이 있었지만 사람을 대할 때는 화기가 있어서 온화해서 부하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좋아했다. 부드러운 이미지가 이성계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홀로 여러 무장들 가운데에서 휘하 사람들을 예절로 대했으며 막 때리거나 욕하거나 이러지를 않고 예절로 대했고 평생 꾸짖는 말이 없었으므로 여러 장수 휘하의 군인들이 모두 태조에게 소속되기를 원했다. 내가 태조의 부하가 됐으면 좋겠어. 뭐냐면 리더로서의 자질이 이성계에게 이런 게 있었던 거죠. 태조실록 총서니까 왕이 된 다음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믿을 만하다. 왜냐하면 태조실록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태조는 누구를 꾸짖는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태조의 본래 성품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미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꾸짖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기 지위가 올라가면서 아랫사람을 혼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대체로 이성계는 군인 시절에도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덕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덕장으로 있으면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성계에게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생기겠죠. 누구죠? 정몽주와 정도전이 함흥까지 이성계를 찾아가잖아요. 그게 1383년 우왕 9년의 일인데 이 이전까지만 해도 이성계는 고려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도 없고 개입한 적도 없어요. 그냥 군인입니다.
말 잘 들어주는 군인. 자, 이 군인에게 정몽주, 정도전이 찾아간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조준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성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성계하고 연결이 됩니다. 조준이 조인옥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돼요. 이 조인옥의 형이 조인벽이라는 사람인데 조인벽이 누구냐? 이성계의 매형이에요. 이성계와 조인벽이 처남매부지간이죠. 다시 얘기해서 조인벽은 이자춘의 사위였던 거예요. 여러 번을 거쳐서 조준이 이성계하고 연결이 됩니다. 조준, 정몽주, 정도전 다 그 당시 고려 말의 신흥유신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성계를 선택한 거예요. 이성계의 남다른 점이 있었던 거죠. 이색도 최영뿐 아니라 이성계하고 아주 가까이 지냅니다. 이성계한테 자하고 호가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성계의 자는 중결이고요. 호는 송헌입니다. 중결이라는 자와 송헌이라는 호를 누가 지어줬느냐? 이색이 지어준 거예요. 부탁을 해서. 그뿐 아니라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방과라는 이 이름도 이색이 지어준 거고요. 뒷날 이성계 아버지 이자춘의 신도비도 이색이 짓잖아요. 자, 이성계가 정치에 개입은 안 했지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꾸준히 선택받고 있었던 거죠. 자, 이 점이 최영과 이성계의 차이를 드러내게 돼요. 자기가 옳은 최영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이성계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그런데 이 의문을 풀기 전에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무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최후에 최영과 이성계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을 했어야 되나 하는 이런 질문 해볼 만하잖아요. 왜 둘이었느냐? 고려 말에 정말 무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전쟁을 지휘할 능력 있는 사람이 당장 필요하잖아요. 이 전쟁, 여러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홍건적하고 전쟁, 최유가 끌고 온 원나라 군대하고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구하고의 전쟁인데 그 당시 고려가 원나라 간섭을 100년 가까이 받으면서 군사 제도가 거의 무너져요. 만호부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이 병력이 제대로 채워져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려가 원나라의 그 간섭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주국방,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 자주국방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썼느냐면 도별로, 각 도별로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도별로 지관을 두어서 그 도 안에 있는 군대를 징발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도별 군사 동원 지휘 체계를 복원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성공을 거두어서 이 군대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왜구가 쳐들어왔는데도 이 왜구와 맞서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동안 어떤 일이 그 안에서 벌어지느냐면 한 사람의 무장이 한 도의 지휘권을 독점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도의 원수가 돼요. 양광도 원수, 경상도 원수, 전라도 원수 이런 식으로 원수라고 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한 도에서 군대를 징발할 수 있는 권한과 그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도에서 군인이 된 사람이 그 무장에 마치 사병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사병처럼 된 이 군인들을 아까 사료에 잠깐 나왔던 패기 또는 휘하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고려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백성으로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인이 됐는데 사실 지휘하는 사람이 내 사병처럼 부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전시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이상한 현상이죠.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영이 양광도의 원수, 양광도는 지금의 경기도 충청도 일대니까 그때 여러 도 가운데 가장 넓은 지역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양광도의 군대가 가장 많았고, 그래서 최영이 가장 많은 사병 같은 군대를 거느리는 이런 존재가 된 거죠. 전라도는 지용기라는 사람, 경상도는 우인열이라는 사람이 그 도의 군대를 장악하는데, 이성계는요, 맞아요, 동북면을 장악합니다. 동북면 원수. 이래서 도별 원수가 출현할 때 최영, 지용기, 우인열과 함께 이성계가 이제 그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왜구의 규모가 커져요.